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물리교사 정대수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알다시피 정보, 수학, 물리 이렇게 세 과목이 같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수업을 해보는 걸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제 정보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물리에서는 등속 원운동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속 원운동의 정의를 보면 물체가 반지름이 일정한 원둘레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전 관람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볼 때 해당되는 이 지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지금 빨간색 이 화살표, 파란색이 되었죠. 이렇게 되고 그것보다 한 10시 방향에 있는 이 중간에 이 물체의 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사선의 아래쪽 방향이다. 즉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속일 때 속은 그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다. 즉 빠른 정도는 같지만 속도는 변한다. 여기서 속도는 바로 우리가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속 원운동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물리량을 파악하면 더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지금 이제 혹시 과학 공부하면서 그 파동 공부를 좀 하고 있다면 주기란 용어를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 주기란 물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한번 왕복할 때 그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속 원운동에서의 주기는 반지름 r인 원둘레는 그 원둘레의 길이가 2πr이죠. 그 2πr이라는 그 길이를 v라는 속력으로 돌게 되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러분들 공식 중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주기 t는 v분의 2πr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란 뭐냐? 진동수는 단위 시간, 여기서 1초를 이야기하는데 1초 동안 물체가 회전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v분의 2πr의 역수가 되는 2πr분의 v가 되고요. 단위는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쓰기로는 hg라고 쓰고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 주기에서 썼죠. 주기에서 라지 t는 v분의 2πr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대로 적으면 v는 t분의 2πr. 공식 중에서는 요거 이해가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대입을 하면 속력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등속 원운동의 속력은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거의 벌써 3분의 1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 중에 여러분들 각속도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속도라고 하면 그건 병진이라고 해서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냐를 우리가 속도라는 물리량으로 그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체가 원운동처럼 회전하는 경우는 이제 각속도라고 해서 각이라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오메가라는 그 기호로 표현을 하고 걸린
시간 t 중에 t 동안 각도 세타가 얼마나 많이 회전했냐를 우리가 나타낸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로 정의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타는 바꿔 쓰면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타는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는데 t라는 시간 이후에 이렇게 나중 위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세타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때 오메가는 조금 전에 옆에 공식에서 적었지만 걸린 시간분의 각이라고 해서 t분의 세타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교하기를 v는 t분의 s 이렇게 비교를 하면 더 좋겠죠. 속도는 병진 이동 거리 개념이라면 이 각 속도는 바로 세타라고 하는 이 회전되는 양에 대한 이렇게 이제 서로 대응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오메가에 뭘 대입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걸린 시간 대신에 주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회전에서는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바퀴 회전할 때 이 세타는 2파이만큼,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라고 2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2파이 f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혹시 세타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서 이 라디안 단위가 조금 생소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세타 이 각도라고 하면 그 단위 중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게 디그리라고 해서 몇 도라고 하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각도 20도 또는 뭐 180도 뭐 360도 뭐 이런 것들 몇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을 이렇게 360개로, 제가 지금 다 쪼갤 수는 없지만 360개로 쪼갰을 때 그때 하나를 우리가 1도라고 정의를 했죠. 이 단위를 우리 여기서 이제 물리에서는 이 도 단위도 물론 쓰지만 도가 아닌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을 이제 사용합니다.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걸로 우리는 정의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호의 길이 요 s를 반지름 r로 나눈 걸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요거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r인 원의 원둘레의 길이가 바로 2파이 r이죠. 그 원둘레 2파이 r을 반지름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바로 2파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원 전체의 해당되는 각도를 2파이 라디안, 이 각도로 따지면 바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후에 여러분들 뭔가 필요할 때 쓰임새가 되게 좋아요. 2파이 라디안이 360도면 파이 라디안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바로 180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이후에 밑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의 이동 거리와 속도, 가속도를 한번 봐보자. 등속 원운동의 이 이동 거리, 이 이동 거리 S, 이거 이제 말고 여기서는 이제 원호, 원둘레에 따른 바로 호의 길이가 되죠. 요 S, 이 호의 길이입니다. 이 호의 길이는 속도는 V로 일정한다 그랬고, 만약에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는 V 곱하기 T, 여러분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S는 R 세타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조금 전에 라디안 개념에서 세타는 R분 S로 정의한다 그랬죠. 이걸 폼을 좀 바꾸면 S는 R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S는 VT기도 하면서 동시에 R 세타기도 하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 이동 거리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속도는 뭐냐? 속도는 여러분들 그 전에 물리에서 아마 배웠겠지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S는 조금 전에 R 세타라고 쓴다 그랬죠. 그러면 T분의 R 세타인데 조금 전에 혹시 T분의 세타를 오메가로 정의한다는 거 기억납니까? 바로 위에 여기 빨간색 보입니까? 여기에 적었죠.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즉 그렇게 바꾸면 V는 R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V는 R 오메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번에 밑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등속 원운동에서의 등속이라는 의미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속도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속도는 변합니다. 그럼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체가 처음에 P 지점 여기 있었는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나중에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 한번 보죠. P일 때는 속도를 V1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하면 Q일 때는 원에 접선인 방향이니까 나중 속도는 V2가 되죠. 즉 V1과 V2는 방향이 다릅니다. 즉 속도가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라는 물리량을 붙이게 되는데 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세모를 우리가 영어로는 델타라고, 삼각형이 영어로 델타라는 건 아니고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t를 넣는다고 하면 이건 이제 시간 변화량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델타 다음에 질량을 m이라 쓰죠. 이러면 질량 변화량. 네, 여러분들 힘을 기호로 F로 쓰는 걸 알 겁니다. 그럼 이건 힘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해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은 항상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 속도 V2 빼기 처음 속도 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1과 V2를 오른쪽에 이제 속도 변화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 좀 더 표현하기 쉽기 위해서 속도의 첫 시작점을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았어요. 그럼 V1에서 V2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이 변화량은 V1에서 V2로 이렇게 화살표,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은 이 화살표가 바로 속도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게 바로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도 아마 삼각형의 닮음을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삼각형 PQO, PQO 이렇게 삼각형, 파란 삼각형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A, B, C, 이 두 삼각형을 봐보죠. 두 삼각형을 보면 여기서 사이각이 아까 델타 세타, 델타 t 동안 만약 각의 변화가 델타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변했다고 하면 바로 요 각도, 그 사이각이 델타 세타가 됩니다. 두 삼각형이 닮았다는 이야기죠. 사이각이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기 속도하고 반지름하고는 지금 서로 직각을 이루거든요. 오른쪽 여기도 이렇게 직각을 이룹니다. 직각을 이루니까 여기 V1과 V2 사이에 이 이루는 각도, 여기가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어떤 비를 세울 수 있냐면 바로 R분의 델타 L은, 즉 이 반지름 길이 분의 요 델타 L, 요 길이, P와 Q 사이의 이게 길이, 이건 조금 전 오른쪽에 봤을 때 이 V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닮은 비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좀 이 팁이냐면 이 닮은 비에서 델타 T를 매우 짧게 하면, 그 말은 P하고 Q 거리가 엄청 가깝다는 이야기죠. 가깝게 되면 P하고 Q의 이런 직선 거리 있죠. 이 직선 거리하고 P와 Q 사이의 이게 호의 길이, 호 길이하고 이 현 길이가 거의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게 되고 그 길이는 V 델타 T가 되죠. 왜 속도는 V고 걸린 시간은 델타 T라 그랬으니까 그 거리는 V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델타 L 대신에 V 델타 T를 대입을 해도 되겠다. 대입을 하게 되면 좌변은 R분의 V 델타 T가 되고 우변은 V분의 델타 V의 크기가 됩니다. 그 크기는 말 그대로 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뭐냐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리하면 R분의 V제곱 곱하기 델타 T, 이 이유 알겠죠? 지금 양변에 V를 곱한 거죠. 양변에 V를 곱해주면 우변의 V는 이렇게 없어지고 약분되는 거죠. 좌변에는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 델타 T가 된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식이니까 지금 혹시 외울 수 있다면 외우면 되게 좋겠어요. 다음에 두고두고 쓰일 겁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까지만 보고 이번 수업은 이 물리 파트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심가속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구심력 이렇게도 이제 다르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심가속도라고 해서 가속도의 정의란 델타 t분의 델타 v로 가속도를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우리가 가속도로 정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r분의 v제곱 곱하기 델타 t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가속도는 양변의 델타 t로 나누면 되니까. 나누면 우변의 델타 t는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건 r분의 v제곱만 남게 됩니다. 즉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r분의 v제곱이 된다라는 거 외워두세요. 이것도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것 중에 v는 r 오메가로 쓰였던 거 기억납니까? 이걸 여기 v에다 대입을 하면 a는 r분의 v제곱도 되지만 r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오메가 각속도는 주기 t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했었어요. 각속도. 그래서 그걸 여기 오메가에다 또 제곱해서 대입을 해주면 a는 또 다른 표현으로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r 오메가 제곱에서 이렇게 v 오메가로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v는 r 오메가니까.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 물체가 지금 10시 방향이 있을 때는 물체 속도 방향은 이 원의 접선 방향이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거기 수직인 방향으로 가속도가 됩니다. 물체가 예를 들어서 7시 방향이다 라고 하면 그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지만 그때 가속도 방향은 여전히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항상 향한다고 해서 이 가속도를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중심을 향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리고 그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다 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운동 중에 등 가속도 운동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등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등속 원운동은 어떨까?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속 원운동이니까 요 R 반질은 변하지 않고 등속에서 아까 이 V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A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요. 하지만 가속도가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죠. 선생님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 위치에 따라서 보면 원의 중심을 가리키는 이 방향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얘는 3시 방향인데 얘는 지금 5시 방향이죠. 얘는 또 1시 방향이고 계속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구심 가속도와 관련된 물리량 중에 이제 구심력이 있는데, 구심력이란 여러분들 혹시 원심력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원심력과 구심력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바로 등속 원운동에서의 R자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물체 속도가 변했죠.
원운동은 물체의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물체는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하려면 힘이 반드시 가해져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바로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은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곱, 즉 물리에서 정말 유명한 공식이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 곱 F는 ma죠. 근데 조금 전에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구심력의 크기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또 V 대신에 R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F는 MR 오메가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오메가를 T분의 2파이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F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심력도 크기는 일정합니다. 질량 일정하죠. 반지름 일정하죠. 속력 일정하죠.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해요. 방향은 바로 가속도와 같은 방향이니까 구심력 자체도 당연히 이래서 구심이라는 단어를 붙였겠죠. 원의 중심을 계속 향하니까 힘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구심력과 운동 방향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 구심력, 힘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서로 직각을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운동을 하는 물체, 지금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원형 트랙을 통해서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려면 이 자동차에 R자 힘이 가해져야 되고 그 R자 힘의 방향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야 이 자동차는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힘, 바로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어떤 힘이냐면 마찰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즉 마찰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이 자동차는 원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바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계속 등속 원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멀리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축구나 다른 스포츠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이 없다면 인공위성은 직선 운동할 겁니다. 이때도 바로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중력의 방향이 항상 직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위성이 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인공위성의 속도의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항상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중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력은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고전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때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등속 원운동 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원자핵이 바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에서는 이렇게 원운동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어떤 기계도 직선 운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운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체가 아닌 기계의 부피가 무한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죠. 이런 특정한 제한되어 있는 부피 안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려면 결국 운동 상태가 변하는 회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은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원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알면 되겠고,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가 이렇게 원운동 하는 걸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구현해보고
그 구현하는 과정이 물리와 어떻게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정보적 지식과 물리적 지식 그리고 나아가 수학적 지식도 같이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물리 파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